어서 오세요. 국수 드실 거세요? 남자는 여자의 그 한마디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붙잡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허름한 작업복에 낡은 점퍼를 걸친 남자. 하지만 그는 카자흐스탄에서 두바이까지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남자는 초라한 차림으로 몰래 아내를 찾아온 걸까요? 아내는 절뚝이는 다리로 국수를 날라다 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눈앞에 앉아 있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국물을 한 모금 삼키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국수 맛이 15년 전 떠나던 날 아침에 먹었던 그 맛 그대로였거든요. 대체 왜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남자는 당당히 나서지 못하고 손님인 척 숨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야기 한 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5년간의 거짓말과 기다림, 그리고 한 가족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는 시장 국수집에서 절뚝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공항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윤태성은 잠깐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떼어지지 않았죠. 카자흐스탄에서 두바이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22시간을 날아왔는데 정작 이 문 앞에서 다리가 굳어버린 겁니다. 58세, 머리카락 절반은 하얗게 샜고 손등에는 오래된 흉터가 두 줄 남아 있었습니다. 해외 물류 현장을 15년 넘게 뛰며 만들어진 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죠. 하지만 그 순간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그저 겁 많은 늙은 남자였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청첩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년우서지한 결혼식. 아들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현우가 태어났을 때 태성은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장가를 간다는 겁니다. 자기 없이 자기도 모르는 세월 속에서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청첩장은 흥신소를 통해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태성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었죠. 아들이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당신 아들이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뿐이었습니다. 그걸 받아든 순간 태성은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을 그러고 있다가 결국 비행기표를 끊었죠. 흥신소 보고서에는 아내 정미자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인천 항동시장 근처 잔치국수집 운영 중 재혼 이력 없음. 단 한 줄 재혼 이력 없음이라는 말이 태성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15년 전 동생 윤태범은 형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형수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나서 잘 살고 있어. 형이 나타나면 형수 인생만 더 꼬여. 형도 법적으로 복잡해지고. 태성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반쯤 죽다 살아난 몸으로 기억도 끊어진 채 이국 땅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가족이 이미 자신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위로처럼 들렸을 수도 있었죠.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력 없음. 그 네 글자가 모든 것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태성은 공항 벤치에 앉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사라진 후 미자는 어떻게 살았을까? 시댁 식구들은 무엇라고 했을까? 현우는 아버지 없는 집에서 어떤 표정으로 컸을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고 무거워질수록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곧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장 뛰어가고 싶었죠. 15년이나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 사람은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태성은 억눌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자가 자신을 기다렸는지 아니면 포기한 지 오래인지, 자신의 등장이 환영인지 아니면 그냥 상처를 다시 헤집는 일인지, 그걸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왔다고 외치는 건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폭탄을 던지는 일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작업복 하나를 샀습니다. 낡은 파란 점퍼, 무릎이 해진 바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공사판 아저씨 차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니 제법 어울렸습니다. 15년의 세월이 그 차림새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덕분이었습니다. 항동시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태성은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인천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예전에 알던 골목들이 낯설게 바뀌어 있었고 기억 속 간판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도시는 혼자 계속 살아 움직여 왔습니다. 자신 따위는 기다리지 않고 버스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내리면서 태성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가 아직 남아있을까? 죽은 사람처럼 사라졌던 내가 무슨 낯으로 저 문을 열지? 시장 골목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국수 익는 냄새가 멀리서부터 흘러왔습니다.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미자가 늘 끓이던 딱 그 냄새였습니다. 국수 냄새는 골목 초입부터 났습니다. 멸치 육수에 들깨 한 숟갈 넣은 그 냄새,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태성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못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걸었죠. 가게는 작았습니다. 간판에는 손으로 쓴 듯한 글씨로 미자네 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4개, 테이블 3개.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였는데도 자리가 2개는 차 있었습니다. 단골들이 많다는 뜻이었죠. 태성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목소리였습니다. 틀림없었죠. 15년이 지났어도 그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하고 어딘가 약간 쉰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태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정미자는 주방 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자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오른발을 짚을 때마다 몸이 살짝 기울었고 왼발이 땅에 닿는 박자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절뚝인다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익숙하게 오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태성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손으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뭐로 드릴까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니, 마주친 것처럼 보였지만 미자의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 한 명, 낡은 점퍼 입은 아저씨, 그뿐이었죠. 태성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잔치국수 하나요. 네, 잠깐만요. 미자는 돌아섰습니다. 태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깨가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군데군데 흰 것이 섞여 있었죠. 손이 보였습니다. 주방 선반에 뭔가를 올리는 손. 마디가 굵어졌고 손등 쪽 피부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손이 예전에는 부드러웠는데 태성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한 그릇. 태성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맛이었습니다. 15년 전 떠나던 날 아침에 먹었던 그 국수.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간도, 육수 농도도, 면이 퍼지지 않게 건져낸 그 타이밍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그 맛을 15년 동안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태성의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저쪽 테이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미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 쓰는 얼굴이었죠.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걸. 미자는 원래 웃을 때 눈꼬리가 먼저 내려갔는데 지금은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그냥 있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만들어낸 웃음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나가고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행주를 손에 쥐고 한 칸씩 닦아나가는데 태성은 그 모습을 숨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라는 걸 모른 채 재혼해서 잘 산다더니 동생 태범이 했던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잘 산다고 했습니다. 새 남자 만나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타나면 그 삶이 다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절뚝이는 다리, 갈라진 손등, 혼자 돌리는 국수집, 아들 결혼식 앞두고도 이 자리에서 국수를 끓이는 여자. 이게 잘 사는 겁니까?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국수 맛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쓴맛이었습니다. 믿어서는 안 될 말을 믿어버린 15년에 대한 맛이었죠. 계산을 하러 일어섰습니다. 미자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7,000원입니다. 태성은 10,000원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닿을 뻔했습니다. 미자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또 오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미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태성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골목에 서서 가게 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미자가 보였습니다. 혼자 다음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까 손님들한테 보여주던 웃음도 없고 그냥 무표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의 얼굴이었죠. 태성은 그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왜 아직도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재혼도 안 하고 이름도 그대로이고 맛도 그대로인데 그럼 대체 누가 거짓말을 한 거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태성은 시장 골목 어기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국수집이 보이는 자리였죠. 어제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가게 쪽을 슬쩍슬쩍 바라보는 것. 그게 지금 태성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전 11시쯤 됐을까요? 시장 골목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태성은 순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박분례였습니다. 79이 됐어도 걸음걸이는 여전히 우렁찼죠. 검은 우산을 지팡이처럼 짚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오는 남자, 윤태범. 53살 태성의 친동생. 양복 바지에 점퍼를 걸친 차림이었는데 멀리서 봐도 어딘가 번들거리는 인상이었습니다. 태성은 몸을 낮췄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국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포장마차에서 일어나 가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주방에서 나오다가 두 사람을 보고 굳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웃음기가 사라지고 눈빛이 가라앉았습니다. 저 표정,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버텨내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불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야, 정미자. 너 아직도 여기서 이러고 있어? 뻔뻔스럽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앞치마를 손으로 쥐었죠. 태범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형수, 우리가 왜 왔는지 알잖아요. 산재 보상금 얘기요. 4억 중에 형수가 따로 챙긴 1억,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얘기 좀 합시다. 그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태성은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4억? 태성이 동생에게서 들었던 금액과 달랐습니다. 분명히 태범은 보상금 전부 합쳐서 3억도 안 됐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더 집중해서 들었죠.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수십 번 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불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 태범이가 다 알아봤어. 서류에 내 이름 있다고. 유족보상 신청할 때 내가 서명했잖아. 어머니, 그 서명은 태범 씨가 가져온 서류에 제가 그냥 도장 찍은 거예요. 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말이 돼? 박불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미자의 앞섭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테이블 하나가 삐걱거렸고 물컵이 쏟아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몇이 가게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저러네. 저 집 며느리 불쌍하지.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범은 말리는 척 박불레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달랐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약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저게 진심으로 말리는 사람 표정이 아니라는 걸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15년을 해외에서 사람 상대하며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미자는 잡힌 채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때 저 어디서 살았는지. 아이 데리고 반지하 들어가서 학교 급식비도 못 낼 때가 있었는데 제가 1억을 어디다 숨겼겠어요. 박불레의 손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뭔가 스치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태범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 그 반지하 생활이 진짜인 건 나도 알죠. 근데 돈은 돈이에요. 있는 데다 쌓아두고 없는 척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형수가 결백하면 통장 내역 보여주면 되잖아요. 통장 내역이요? 그게 싫으면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대답하려다 그냥 삼켰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저 눈빛 태성은 알았습니다. 싸워봤자 소용없다는 걸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수없이 싸우고 수없이 져봤던 사람의 눈빛이었죠. 태성의 손이 저도 모르게 주먹이 됐습니다. 뛰어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저 자리에 서서 태범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죠. 지금 뛰어들면 모든 게 감정적으로 끝납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고 증거를 모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태범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수, 현우 결혼식 잘 치르고 싶으면 이 문제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괜히 긁어서 아이 결혼까지 망치지 말고요. 협박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을 미끼로 입을 막으려는 겁니다. 박불레와 태범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태성은 포장마차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태범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가게 쪽을 봤습니다. 미자는 쏟아진 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로 바닥을 닦는데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닦았습니다. 언제 한번 절해봤냐는 듯이 그냥 익숙하게 닦았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거짓말은 숫자에서 반드시 틈이 난다. 3억이라고 했는데 4억이라고 합니다. 미자가 1억을 챙겼다고 하는데 정작 미자는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인 거지. 태성은 골목 어귀에 서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그 맑음이 오히려 더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감이 왔습니다. 어렴풋이가 아니라 꽤 선명하게 자신이 15년 동안 믿어온 이야기가 처음부터 누군가 짜놓은 각본이었을 수 있다는 것을. 오후 2시가 넘자 시장 골목이 한산해졌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저녁 장사 준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틈새였죠. 미잔의 국수집도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아까부터 시장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가야 할 곳은 알고 있었지만 아직 들어갈 수 없었죠. 그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국수집 안쪽에서였죠. 태성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게 쪽을 보니 미자가 주방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기 그릇 조각이 발치에 흩어져 있었고 미자는 맨손으로 조각을 집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젊은 남자였습니다. 윤현우. 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봐온 얼굴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키가 꽤 됐습니다. 어깨도 넓었고요. 자신을 닮았는지 미자를 닮았는지 두 사람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현우는 미자 곁에 쪼그려 앉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맨손으로 집으면 어떡해? 잠깐만 있어봐. 현우가 주방으로 들어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조각들을 쓸어 담는 동안 미자는 일어서려다 다리가 꺾이며 비틀거렸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팔을 잡았죠.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 나 괜찮다. 괜찮긴 또 무리했구나. 현우가 미자를 의자에 앉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서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습니다. 평소에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미자 손을 들어 살펴보더니 손가락 두 군데에 작은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현우가 소독약을 묻힌 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닌데 내가 더 호들갑이야. 호들갑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현우는 투박하게 말했지만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유리 너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가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을까? 아버지 없는 집에서 언제부터 저렇게 엄마 손을 잡는 사람이 됐을까? 태성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혹시 아직 국수 되나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성을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네.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아, 괜찮습니다. 저 급하지 않아요. 태성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현우가 주방에 들어가 국수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앉아 쉬면서 아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성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다리가 좀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많이 불편하세요? 현우가 주방에서 대답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냥 툭 내뱉듯이. 원래부터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요. 많이 다치셨나 봐요. 현우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국수를 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일이에요. 아버지가 해외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시댁에서 엄마를 내쫓았거든요. 짐 들고 나가는 날 제가 할머니한테 안 간다고 버텼어요. 엄마 놓지 않겠다고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끌어당기니까 엄마가 달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태성은 국수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발목이 그때 부러진 거예요. 근데 병원을 못 갔어요. 왜요? 현우가 국수 그릇을 들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감정이 빠진 것처럼 들렸지만 태성에게는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저렇게 담담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삭혔을까. 현우가 국수를 앞에 놓아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갔더니 이미 뼈가 틀어진 채로 굳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데 비용이 꽤 됐어요. 근데 엄마가 안 한다고 했죠. 왜요? 제 학원비 내야 한다고요. 태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국수가 앞에 있었지만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의자를 끌어다 미자 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자기 다리보다 내 미래를 먼저 살렸어요. 미자가 아들 팔을 툭 쳤습니다. 에이, 손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사실인데 뭐. 밥이나 먹어. 너도 배고프잖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성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는 척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모자가 나란히 앉아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 낡은 의자 2개.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면서도 단단하게 붙어 있는 두 사람이었죠. 현우가 문득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다면 엄마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예요. 미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사실인데? 사실이어도 아무 소용없는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성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해졌습니다. 국수 익는 소리만 주방 쪽에서 조용히 들렸습니다. 태성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삼켰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현우가 지갑을 꺼내더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이었습니다. 가게 조명 아래 힐끗 보이는 그 사진 속 얼굴이 태성 자신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마치 이미 외워서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요. 태성은 그걸 보고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수 그릇 위로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닿아 바로 사라졌죠. 아버지가 계셨다면. 현우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려 해도 아버지 얼굴이 흐릿해서 미워하는 대상이 선명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리워하자니 기억이 없고 그 어중간한 감정을 20년 넘게 지갑 속 사진 한 장으로 달래온 아들이었습니다. 태성은 계산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태성이 문을 열며 돌아봤습니다. 미자와 현우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골목에 나서는 순간 태성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관찰만 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미자가 왜 저 다리로 15년을 살아야 했는지 전부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밝힌 다음에 그때 가서 문을 두드릴 수 있었습니다. 태성은 숙소로 돌아와 짐 가방 속 깊이 넣어뒀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외에서 챙겨온 것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병원 입원 기록, 신분 확인 지연 관련 서류, 그리고 동생 태범과 주고받은 오래된 문자 메시지 출력본. 15년 전 것들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졌지만 버리지 않았죠. 왜 버리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 이 서류들이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아서였습니다. 태성은 침대에 앉아 그 서류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기억을 천천히 되감았습니다. 사고는 2009년 봄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서부 항만 공사 현장이었죠. 태성은 그때 철강 자재 하청 운송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일감이 꽤 됐고 해외 현장까지 뛰어다니며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현우가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항만 구조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여럿이 매몰됐고 태성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신분증은 사고 현장에서 유실됐고 외국인 신분 확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추정 사망 처리였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기억이 끊겨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가족도 한국도 전부 안개 속이었습니다. 현지 의료진이 기록한 차트에는 신원 미상 남성, 외상성 기억상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까지 또 1년 반이 걸렸습니다.
35이었던 태성이 40 가까이 됐을 때 겨우 자신이 누구인지 떠올렸습니다. 이름, 얼굴, 인천집, 미자, 현우.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한국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번호가 동생 태범이었습니다. 태범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울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말에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도 그때는 그 울음을 믿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피를 나눈 동생이니까요. 그런데 이틀 뒤 태범이 다시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죠. 형,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 형이 돌아오면 복잡해져. 무슨 소리야? 형수가 이미 사망 보상금 받았어. 유족 자격으로. 근데 형이 살아있으면 그게 다 사기가 되는 거야. 형수가 사기죄로 잡혀갈 수 있다고. 태성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형수는 이미 재혼했어. 새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어. 현우도 거기서 잘 크고 있고, 형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 사람 인생 다 망가지는 거야. 태성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혼, 잘 살고 있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형이 진짜 미자를 생각한다면 나타나지 않는 게 맞아. 태범은 그 한마디로 마무리했습니다. 태성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숙소 침대에 앉아서 태성은 그 통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대입해봤습니다. 미자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흥신소 보고서가 증명했죠. 재혼 이력 없음. 새 남자도 없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아이 데리고 살았고 학원비 때문에 발목 수술도 못 받았습니다.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그럼 태범이 한 말 중에 진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태성은 서류 봉투에서 출력본 하나를 꺼냈습니다. 태범과 주고받은 문자였습니다. 당시 태범이 보낸 문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 한국 들어오려면 법적으로 신원 회복 절차 밟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형사 문제도 생길 수 있어. 내가 다 알아볼 테니까 거기서 좀 더 기다려.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 두 달, 결국 태범이 먼저 연락해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태성이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고, 알아보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카자흐스탄에서 현지 지인의 도움으로 신원을 회복했습니다. 태범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항만 자재 유통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였지만 10년이 지나자 두바이까지 네트워크가 뻗었고 자산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미자가 재혼해서 잘 산다는 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끼어들 자격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는데 태성은 서류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동생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형이 사망 추정 처리되자마자 태범은 움직였을 겁니다. 유족 보상 절차에 개입했겠죠. 어머니 박불래 명의로 자신이 유족 대표 위임을 받아서 서류를 대행했을 겁니다. 미자에게는 복잡한 서류라며 도장만 찍으라고 했겠죠. 미자는 뭔지도 모르고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나왔을 때 그 돈은 태범의 손을 거쳤을 겁니다. 시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4억? 태범이 말한 금액이었습니다. 그중 1억을 미자가 챙겼다고 했죠. 그 말이 지금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4억 전부를 태범이 챙긴 겁니다. 미자는 한 푼도 못 받았고 오히려 횡령범으로 몰렸습니다. 보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명의의 창고 보증금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 들어둔 적금도 있었습니다. 태범은 형의 사망을 기정사실로 만들면서 그 모든 걸 정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고 있던 부동산 빚을 거기서 메웠겠죠. 형의 죽음이 동생에게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태성은 눈을 떴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분노였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그대로 쏟아내면 안 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습니다. 형은 살아있으면 안 됐다. 내 빚이 먼저였으니까. 태범의 계산이 그랬을 겁니다. 형이 살아 돌아오면 모든 게 들통납니다. 보상금 횡령이 드러나고 서류 위조가 드러나고 자신이 한 모든 짓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형이 연락해 왔을 때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지어냈고 법적 문제를 들먹였고 기다리라는 말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가족을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팔아먹은 겁니다. 태성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태범의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아직 저장돼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태범이 눈치채고 도망칠 겁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태범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태범은 입이 가볍습니다. 술을 마시면 더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영리하게 살아왔는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 약점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태성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밤하늘이었습니다. 멀리 항만 쪽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이 억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억울함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미자의 절뚝이는 걸음, 현우의 지갑 속 낡은 사진, 그리고 발목 수술 대신 선택한 학원비. 그는 형을 죽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형을 2번 죽였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태범이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말을 증거로 남기는 것. 결혼식까지는 아직 며칠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현우와 서지안의 양가 부모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장소는 인천 시내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식당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모자를 눌러 쓴 채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자신이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범이 거기 온다는 건 알고 있었죠. 어머니 박불례를 데리고 마치 정상적인 가족인 척 앉아 있을 겁니다. 태성은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서지안이 먼저 나왔고 서지안 부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박불례는 현우 팔을 잡고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범이 나왔습니다. 태범은 혼자였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며 식당 옆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은 어두웠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태범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상견례 방금 끝났어. 태성은 담 뒤에 몸을 붙였습니다.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정확하게 버튼을 눌렀죠. 잘 됐지 뭐. 조카 장가 가는데 내가 얼마나 신경 썼는지 알아? 어머니 모시고 나오는 것도 다 내가 했다고. 태범 목소리에 술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법 마신 것 같았습니다. 통화 상대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오래된 친구인 듯 말이 거침없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형수 있잖아, 정미자. 걔가 자꾸 신경 쓰여. 결혼식 날 혹시 무슨 말 꺼낼까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이 살아있다는 걸 걔가 알면 안 된다는 거지. 아직도 모르잖아, 형수는. 태성은 숨을 멈췄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걸?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태범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지금 이 순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자에게도, 박불레에게도, 현우에게도. 태범은 계속 말했습니다. 야, 내가 그때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지 알아? 형이 사고 나고 연락이 됐을 때 딱 잘라버렸어야 했는데 재혼했다고 하니까 형이 바로 포기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용당하는 거야.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상금? 그거 4억 다 내가 썼지. 당연하지. 내가 다 처리했는데. 형수는 한 푼도 안 줬어. 멍청하게 도장만 찍어줬으니까. 어머니는 내가 잘 설명해드렸고,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속에서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습니다. 아, 창고 보증금이랑 적금은 덤이었지. 그것도 내가 정리했어. 형 명의로 된 거 다 넘겨받았거든. 어머니가 워낙 나만 믿으시니까. 쉬었어. 태범이 담배 연기를 내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제 와서 어떻게 되겠어. 형은 해외에서 잘 살고 있을 거고, 형수는 국수집에서 절뚝이면서 살고 있고, 다들 자기 인생 사는 거지. 나만 좀 손해봤나? 그것도 아니야. 나는 그때 그 돈으로 빚 다 갚았으니까. 잘 마무리된 거지 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한 짓을 후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영리하게 살아왔는지를 친구에게 과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뛰어나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태범의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15년치 분노가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고 담벼락에 등을 붙인 채 버텼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입니다. 태범이 눈치채면 이 녹음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받아내야 했습니다. 태범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건 형이야. 만약에 형이 결혼식 온다? 그럼 진짜 끝장나는 거거든. 근데 뭐 올 리가 없잖아. 형수 재혼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뒀거든. 피식 또 웃었습니다. 걱정 마. 다 잘 돼 있어. 현우 결혼식만 잘 끝나면 나는 그냥 좋은 작은아버지로 남는 거야. 그게 제일 편한 거지.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범이 담배꽁초를 발로 비볐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태성은 숨을 죽였습니다. 태범이 지나가는 방향이 반대쪽이어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태범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범의 목소리, 웃음소리, 자백이나 다름없는 그 말들이 전부.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미자였습니다. 미자는 식당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핸드백을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태범이 통화하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한마디는 들은 것 같았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걸. 미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핸드백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건지 소리를 지르려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태성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자는 태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었고 태성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미자를 봤습니다. 그 떨리는 입술을, 그 굳어버린 발을, 그 눈물이 고이는 눈을. 미자가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절뚝이며 식당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불러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식까지.
태성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거기에 담은 채로 그리고 혼자 골목을 나왔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끝났다. 남은 건 증거뿐이다. 그리고 그 증거를 써야 할 날은 이제 하루 앞이다. 미자의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 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쁜 건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뒤섞인 건지 태성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내일 아들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그게 미자에게 해줄 수 있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늦은 사과였습니다. 결혼식은 오후 2시였습니다. 인천 시내 중형 예식장이었죠. 입구에는 국화 장식이 줄지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한복 차려입은 어르신들, 꽃다발을 든 젊은이들. 누가 봐도 평범하고 행복한 결혼식 풍경이었습니다. 태성은 예식장 주차장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진한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정장이었죠.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아저씨가 아니라 그래도 제법 반듯한 50대 남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태범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보상금 4억 다 내가 썼지. 형수는 한 푼도 안 줬어. 선명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태성은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홀 안은 이미 절반쯤 차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앞쪽에는 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뒤쪽 통로 기둥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신랑석 옆에는 신랑 아버지석이라고 쓰인 좌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앞줄에 박불레와 태범이 앉았습니다. 박불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고 태범은 검은 정장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좋은 작은아버지 행세를 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태범은 주변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넉살 좋고 구변 좋은 평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맞은편 신부 쪽 자리에 미자가 앉았습니다. 연한 하늘색 한복이었습니다.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들은 말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태성은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무언가를 사귀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사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한 쌍인지, 앞으로 어떤 가정을 이뤄야 하는지 따뜻하고 익숙한 말들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가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태성은 숨을 참았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태성이 마지막으로 본 건 10살 아이였는데 지금은 어깨가 넓고 등이 반듯한 31살 남자가 됐습니다. 눈매가 자신을 닮았습니다. 턱선은 미자를 닮았고요. 웨딩 마치가 흘렀습니다. 서지안이 아버지 팔에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통로로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객 하나가 이동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태성이 앞쪽으로 계속 걸어나가자 하나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웨딩 마치 소리가 계속 흘렀지만 홀 안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현우가 먼저 봤습니다. 버질로드 앞에 서 있다가 통로에서 걸어오는 남자를 봤습니다. 한 번 봤을 때는 몰랐습니다. 두 번 봤을 때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갑 속에 오래 넣어뒀던 사진. 그 사진 속 얼굴이 나이가 들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끊겼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지? 저 사람이 누구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태범이 앞줄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두 눈이 커졌죠. 형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니 죽어 있어야 했던 형이 양복을 입고 거기 서 있었습니다. 태성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결혼식을 망치러 온 게 아닙니다.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신랑 윤현우의 아버지입니다. 윤태성입니다.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미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이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젯밤 골목에서 들었던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박불레는 굳어버렸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눈을 깜빡이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밝히겠습니다. 이 결혼식을 망친 사람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이 가족을 15년 동안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예식장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사전에 예식장 음향 담당자에게 부탁해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태범의 목소리가 예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상금 4억 다 내가 썼지. 형수는 한 푼도 안 줬어. 재혼했다고 하니까 형이 바로 포기하더라고.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용당하는 거야. 창고 보증금이랑 적금은 덤이었지. 그것도 내가 정리했어. 홀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소리보다 무거웠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범이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통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식장 입구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태성이 전날 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요청해둔 것이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를 함께 제출했고 담당 형사가 현장 입회를 허락했습니다. 태범이 멈췄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윤태범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태범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눈빛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죠. 태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박불레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복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79세 노인의 울음소리가 홀 안을 채웠습니다. 태범 말만 믿었던 자신이 며느리에게 한 모든 짓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현우가 움직였습니다. 버질로드를 가로질러 걸어왔습니다. 태성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습니까? 태성은 대답 대신 아들을 안았습니다. 팔을 벌려서 꽉 안았습니다. 현우가 그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참아오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31살 남자가 결혼식 날 아버지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태성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홀 안하객들도 울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그 장면 앞에서 눈물을 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때 미자가 걸어왔습니다. 절뚝이며 천천히 버질로드 위를 걸어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서 있는 곳으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손이 없었습니다. 두 손이 앞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가 태성을 봤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이 그 두 눈 사이에 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조카 결혼식이 아니라 거짓말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범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보상금 횡령과 서류 위조 혐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윤곽이 잡혔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지만 서류가 남아 있었고 태성이 챙겨온 증거와 녹음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범이 정리한 창고 보증금과 적금 내역까지 추적이 시작됐습니다.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머릿속에는 법보다 다른 것이 먼저였습니다. 미자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이후 두 사람은 제대로 된 말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울고 하객들이 웅성거리고 경찰이 태범을 데려가는 혼란 속에서 미자는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태성도 그냥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현우가 나서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 현우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태성은 그 두 글자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우리 집.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그 집은 계속 우리 집이었던 겁니다. 미자네 국수집 위층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방 2개짜리 집이 나왔습니다. 현우가 장가가기 전까지 살던 곳이었죠. 태성은 그 계단을 올라가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낡은 나무 손잡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미자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서서 냄비를 젓고 있었죠. 태성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눈치 있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지안이한테 갔다 올게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부엌에서 국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은 방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자기 자리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15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미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전히 등을 보인 채였습니다.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미자가 냄비 젓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럼 국수집에 온 손님이 당신이었어요? 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아봤어요. 나중에. 태성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언제요? 국수 맛을 그렇게 먹는 사람이 없어요. 당신 먹는 방식이 있거든요. 면 먼저 건지고 국물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젓가락질 하는 거. 그게 생각났어요. 나중에. 태성은 말이 없었습니다. 미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언제 울었는지는 몰랐지만 혼자 울었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미자는 남들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왜 바로 말 안 했어요? 질문이었지만 따지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거였습니다. 진짜로 미자 씨가 잘 살고 있는지 먼저 봐야 했습니다. 내가 끼어들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끼어들 자리. 미자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당신 자리가 15년 동안 비어 있었는데 무슨 끼어든다는 말을 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자가 앞치마 끝을 손으로 쥐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쉬운 말인 거 알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싶었어요. 15년 동안 누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하고. 목소리가 끝에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아무도 미안하다는 말 안 했어요. 나는 그냥 보상금 빼돌린 나쁜 며느리였으니까. 당신도 안 왔으니까. 나는 그냥 혼자였어요. 태성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안 떠납니다. 두 번 다시 미자가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을, 흰 머리카락이 섞인 정수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굵은 마디, 15년이 새겨진 손. 태성의 어깨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당신이 늦은 건 맞아요. 하지만 끝내 오긴 왔네요. 그로부터 며칠 뒤 박불레가 국수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평소처럼 우렁차게 걸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짚고 아주 천천히 마치 무거운 걸 끌고 오는 것처럼 걸어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미자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박불레를 보자 잠깐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봤습니다. 박불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79살 노인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습니다.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미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크게 잘못했어. 울음이 터졌습니다. 박불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오래된 어머니의 울음이었습니다. 자식을 믿다가 며느리를 망친 그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습니다. 미자는 잠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절뚝이며 무릎 꿇은 박불레 앞에 섰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불레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박불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이럴 자격이 있냐, 나한테. 자격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미자가 박불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박불레 앞에 놓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 한 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 한 잔이 어떤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는 그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태성이 알아본 정형외과였습니다. 의사는 오래된 손상이지만 수술과 재활을 병행하면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미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금 와서 뭘 고치냐고 이렇게 살아온 것도 괜찮다고 했죠. 태성이 말했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잖습니까? 그냥 괜찮은 척 한 거잖아요. 미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을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수술은 2시간 걸렸습니다. 태성은 병원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현우도 왔습니다. 서지안도 왔습니다. 좁은 복도 의자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활실에서 처음으로 반듯하게 걷는 날이 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양옆에서 받쳐주는 가운데 미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절뚝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두 발이 고르게 바닥을 디뎠습니다. 태성은 재활실 유리 너머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현우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자가 유리 너머 태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눈꼬리가 먼저 내려가는 웃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국수집은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미자가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이었죠. 태성이 옆에서 매일 병원을 같이 다녔습니다.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병원 오가는 길에 손을 잡아주고 재활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국화빵 하나 사주는 것. 15년을 못한 것들을 하루씩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국수집 간판을 교체하는 날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 간판은 버리지 마요. 왜요? 집에 걸어두게요. 태성이 영문을 모른 채 간판을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거실벽에 간판을 걸었습니다. 미잔의 국수라는 글씨가 거실 한쪽 벽에 걸렸습니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어울렸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의 역사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미자가 국수를 끓였습니다. 손님용이 아니었습니다. 태성 앞에, 현우 앞에, 서지한 앞에 한 그릇씩 내려놨습니다. 박불레 앞에도 한 그릇 놓였습니다. 5사람이 좁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자가 말했습니다. 이젠 손님한테가 아니라 식구들한테만 국수를 끓일래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마셨습니다. 같은 냄비에서 나온 국물이 5그릇에 나뉘어 담긴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에서 나왔다가 오래 흩어져 있다가 다시 한 식탁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국수 익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태성이 전화를 받으며 미자를 봤습니다. 미자가 무슨 눈치를 챘는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안이가 임신했어요. 식탁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자가 웃었습니다. 눈꼬리가 먼저 내려가는 그 웃음으로 태성도 웃었습니다. 박불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새 생명이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붙고 그 위에 새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15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사람보다 끝내 받아준 사람이 더 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좁은 부엌에서 국수를 끓이며 살아온 한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린 건 가난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의 탐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만든 15년의 거짓말은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끝까지 버텨낸 아내, 그리고 아버지를 되찾은 아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에 다시 밥상을 차리는 것. 어쩌면 그게 가족이 다시 사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